한일 간의 무역 분쟁은 경제적 모습을 띤 정치적 분쟁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수출을 어렵게 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고난에 빠뜨리게 하려는 목적이지만 사실은 한국 정부에 대한 공격의 성격을 갖고 있다. 흡사 미중 간 패권 전쟁이 관세를 이용한 무역 분쟁의 모습을 한 정치 분쟁인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미중 간과 한일 간 분쟁에는 다른 면도 존재한다. 첫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해서는 많은 이들이 경제 분쟁이라고 해석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화웨이 같은 중국이 수출하는 핵심 IT 부품에 대해 조치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 분쟁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또 반대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제적 대응을 했다. 하지만 여기도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 분쟁이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를 위해 중국과 다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장화가 첫 번째 목표였고 나름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중국 시진핑도 경제적 손해를 조금 입었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손해가 아니었다. 강력한 미국에 굴하지 않고 대항하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차이는 미국이 중국에 취한 조치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관해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었다. 그러니 미국 내 기업들의 손해는 없고 소비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형식을 가진다. 이렇게 되면 국내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생기겠지만 2019년 미국 경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서는 특별한 저항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관세를 매기니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어 좋아졌다. 하지만 관세의 품목들이 철강 등 부품이어서 소비자들에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다만 중국이 미국산 콩을 수입하지 않음으로써 미 중서부 지역 대도 농가들이 가격 폭락으로 손해를 입었다. 이를 미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무마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자국 기업들에게 제품을 팔지 말라고 손목을 비트는 방식을 썼다. 정말 바보 같지만 이 방법밖에 없으니 말 그대로 고육지책이다. 그러지 않아도 일본은 경제 성장률이 거의 제로 상태이고 수출량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대외 정책은 그나마 경쟁력 있는 소재 부품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아베 수상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자국 기업들을 망하게 할지 모르는 일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왜 아베는 이런 멍청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다수의 일본 국민은 왜 아베를 지지하고 있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일 간의 역사적 관계를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구한말 조선과 일본이 비슷한 국가 수준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니 조선이 훨씬 위대한 국가이고 일본은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착각이다.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특별한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왕권은 약해졌고 신권은 강해졌다. 이 때문에 성리학에 기반한 붕당 정치가 행해졌다. 1800년경 정조 때 약간의 문예부흥을 이루긴 했지만 농업 위주의 국가로 오랫동안 낙후된 정치, 경제 상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세계적 수준에서 절대적 후진국이었다는 건 아니다. 이웃 청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영국 등 서구 열강에 패한 것이 아니듯 조선도 지구상 기준에서 보면 그리 나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봐도 그리 낮는 수준의 국가라 할 수 없었고 특히 고려시대 이후 민족 국가가 수립되어 있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세계적으로 보면 조선처럼 독립적 민족 정체성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별로 없었으니 말이다. 1800년경이면 독일, 이탈리아 등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조선보다 국가 통일이 늦었지만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거대 국가로 발돋움할 기회를 잡았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은 에도막부 시대가 열려 봉건국가였음에도 상당한 개혁을 이루어왔고 도쿄를 중심으로 상당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에 개항하기 전 200여 년 동안 개혁이 시행되어 상당히 준비된 국가였다. 농업국가에서 상업이 발달한 국가로 변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
조선이 강제 개항한 시점으로 보면 일본은 한국에 대해 절대적 우위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일본이 1853년 미국 페리 제독에 의해 개항하자마자 곧바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었고 메이지 유신으로 서구 문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 1905년의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1910년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았고 유럽 제국,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었다. 한마디로 일본은 이미 20세기 초에 선진국에 도달했던 것이다. 이후 2차 대전으로 한반도와 만주에 설정한 식민지를 잃고 일본이 패망했어도 100여 년간 지구상 최고 선진국의 자리를 지켜왔던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조선이 멸망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35년을 견뎌야 했다. 2차 대전을 거치고 한반도의 전쟁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지고 어려움에 처했다. 경제적으로는 최후진국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분단국가이면서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최근 100년 사이에 한국은 일본의 경쟁 상대가 아니었고 한일 간의 비교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별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국토 면적은 3,779만 7,100헥타르로 세계 61위이고 한국은 99,720km로 108위다. 인구로 보면 일본이 1억 2,685만 4,745명으로 세계 11위인데 한국은 5,181만 1,167명으로 세계 28위다. 그러니까 일본은 국토면적으로 보면 3배가 넘고 인구로 보면 2배가 넘는다. 그런데 그 변화의 조짐은 경제적 상황에서 왔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수출 총액은 6,043억 달러로 일본 수출 총액 7,384억 달러의 81.9%로 수준이었다. 10년 전인 2008년 한국 수출 총액 4,220억 달러가 일본 7,814억 달러의 절반 수준 54.0%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성장한 것이다. 당연히 20년 전으로 가면 더욱 차이가 컸겠지만 그 차이가 축소되고 있었던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도 우리가 3만 1천 달러 수준이고 일본이 3만 9천 달러로 상당한 격차를 따라잡았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가 머지않아 수출액에서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마저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내수 위주의 일본과 수출 중심의 한국을 단순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이지만 인구수를 감안해보면 1인당 수출액은 우리가 일본의 2배 수준이 되었다. 더구나 IT나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분야로 눈을 돌려보면 상당한 부분에서 역전 현상도 찾아볼 수 있다. 소니나 도시바 등이 삼성의 힘을 못 쓴 지 오래고 일본의 반도체 기업은 2012년 엘피다의 파산 이후 사라졌다. 그나마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류와 반도체 장비와 부품 소재에서 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 그런데 여전히 일본인들은 한국이 여전히 후진적인 국가이며 제대로 된 물건도 제조할 줄 모르는 나라라 생각하고 있었다. 삼성의 전자제품이 현대자동차가 일본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 생각하는 수준을 말해준다. 그러니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자신들의 절대 우위를 생각해왔던 일본인들이 최근의 변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지난해 한국 정부는 일본인을 자극했는데 2022년 수출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신통상 전략을 발표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당시 2022년 7,9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세우며 2010년 이후 일본 수출은 연평균 2.3%, 우리는 5.9% 증가했다. 신통상 전략으로 수출 증가율을 6.6% 이상으로 높여 2022년 일본을 추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일본인들이 심적 동요를 일으킬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지 않아도 일본 사회는 줄어드는 인구,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방사능 문제, 노령화로 인해 경쟁력 상실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고 싶지 않지만 외국 노동자를 긴급 수입해와야 할 정도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한번 생각해보라. 땅은 크지만 쓸만한 국토가 부족한 일본에게 후쿠시마 지역의 거대한 방사능 오염지대는 엄청난 손실이다. 더구나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출국 중 하나인 일본에서 동일본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을 수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그들 입장에서도 경제적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니 국가의 목표가 덜 슬픈 사회를 지향할 정도로 어려운 분위기에서 이웃나라 한국이 잘 되는 꼴을 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수시로 일본의 자존심을 걸고 넘어졌다. 그들의 수치스러운 기억인 위안부 문제는 소녀상으로 인해 자꾸 까발려지고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에 대해 배상하라고 한국 대법원은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전개 과정을 예상할 수 있겠는가? 우선 일본은 이 전쟁에서 도덕적 우위에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다. 한일 간 분쟁의 시작은 제대로 종료되지 못한 전범 재판으로부터였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었다. 한일 간 분쟁이 부각될수록 이 문제는 더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물론 영국, 프랑스 등 힘있는 선진국지고 식민지에서 나쁜 짓 하지 않은 국가가 없기에 일본을 대놓고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과거사들이 온전히 까발려지는 것은 영국, 프랑스, 중국, 독일 등 강대국들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얼마 전 있었던 후쿠시마 농산물 수출 금지 행위에 대해 WTO에서 한국이 승리한 것도 이런 도덕적 문제로 인해서다. 두 번째, 아베 수상의 수출 금지 조치는 제 살 깎아먹는 바보 같은 행위라는데 문제가 있다. 아니, 물건 잘 사주는 고객에게 자기 물건을 안 팔겠다는 바보가 어딨나? 특별히 다른 수요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벌써 이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손실이 예상된다. 아마도 일본 정부는 수출을 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마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거론된 세계 제품 외에도 다른 부품 조달에도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더 문제다. 일본 부품은 대체로 품질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고가다. 그래서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민스럽지만 고품질을 지향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생겨나고 일본 제품의 수급이 문제가 된다면 국내 제품 또는 중국 등 다른 제품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당연히 정치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직접적 손해가 가지 않는 경우 정치적 목소리를 쉽게 낸다. 사드 문제로 중국과 대립할 때 많은 이들이 중국을 욕하고 경제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들 했다. 하지만 중국과 직접적 무역 거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바보 같은 행위도 없다. 그렇게 쉽게 마음이 통하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목소리는 자제하고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일본 전문가들이 일본 관광 자제가 가장 좋은 제재 수단이라고들 이야기한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자 하고 4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려 한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인이 1천만 명 정도 방문해 주어야 하지만 이번 사태로 상당한 악재가 예상된다. 만약 이번 분쟁이 내년까지 넘어갈 경우 그들의 손실이 꽤 클 것이다. 한국인들이 일본 관광을 자제하고 두세 달 지나면 이것이 큰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행위가 아니면서도 일본의 정치적 목소리를 전달할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보면 이번이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에서 많은 부품들을 들여왔고 엄청난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매년 2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일본에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제품이 비싸기는 하지만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있었기에 무리 없이 선택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편안함은 사라졌다.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일본의 보복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아닌가? 아마 많은 기업의 자재 조달 부서에서는 일본 부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을 것이다.
과연 우리가 쓰는 부품도 일본이 수입 금지를 하면 어떨지 하는 건 말이다. 이는 아직 실력은 부족하지만 국내 제품을 쓸까 고민하는 단계로도 발전할 수 있겠다. 세상에 완벽하게 일본만 제조할 수 있는 제품은 없다. 유럽에는 대체재가 많다. 약간의 비용 지불만 한다면, 시간과 비용 투자를 한다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중소기업 제품이 일본 기업을 제치고 대기업에 채택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다. 세 번째는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있어야 한다. 2차 대전이 일본의 항복으로 끝난 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공산당에 대항할 수 있는 우군으로 일본을 선택했고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었다. 완전한 전범 재판에 의해 지배층이 모두 바뀐 독일과 다르게 일본은 일왕이 그대로 살아있고 지배층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렇게 살아남은 전범의 대표 인물이 아베 수상의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 전 수상이다. 그는 종신형 언도를 받은 16명 중 한 명이었으나 곧바로 풀려났다. 그리고 다시금 정치인이 되어 1965년 한일 청구권 회담에서 수상이었다. 이후 외손자 아베는 외할아버지의 지역구 후쿠오카를 물려받았고 일본 국민들은 아베가 노부스케의 혈육이고 후계자라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외가와 친가의 구분이 없다. 성씨도 필요에 따라 물려줄 수 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중요한 혈통을 물려받은 아베의 작은 문제들은 덮어주고 높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가? 1965년에 한국 측 당사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였다는 점. 그래서 이전 정권에서는 일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1965년 체제에서 다루지 못한 위안부 배상 문제도 10억 엔으로 잘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호락호락하지 않다. 과거를 자꾸 따지고 들고 청구권 협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그러니 이번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고 가능하다면 정권 교체를 원한다. 한국 내에 존재하는 보수 언론을 비롯한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정부를 어렵게 하는 게 아베의 목표다. 또한 미국이 세계 유일의 원폭 피해 국가로서 봐준 점도 존재한다. 거의 100만 명이 피해를 본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폭투하는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측은지심이 생겨나도록 했다. 1944년 말 맨하탄 프로젝트에 의해 원자폭탄은 개발 완료되었다. 그런데 1945년 5월경 미국의 승리는 원자폭탄을 투하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했다. 독일은 이미 항복 직전이었고 일본은 도쿄에 재래식 폭탄 몇 방만 투하해서도 충분히 항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때 미국 군부는 이미 개발된 원폭을 일본에 투하하길 원했다. 30억 달러나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다. 보다 확실한 가시적 승리를 원했고 두 개의 폭탄 리털보이와 팻보이는 일본으로 실어나를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다. 그렇게 B-29 폭격기는 일본 상공에서 폭탄 2방을 떨어뜨렸다. 결과는 100만 명 이상의 인명 손실로 이어졌다. 그러니 양심 있는 미국 인사들은 일본인들이 불쌍하게 보였을 듯. 곧바로 일어난 한국전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한국전쟁이 일어날 조짐을 미국은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이는 전후 복구에 허덕이던 일본의 경제 성장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 한마디로 일본은 미국의 우산 아래 상당한 이득을 얻었던 것이다. 토라자드. 여기에 독도 문제에서도 미국은 일본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은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해보게 한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이번 사태에 일본 편을 들 가능성이 있다. 물론 대놓고 일본 편이라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한국을 도와주지도 않을 것이다. 자신들도 중국을 손보려고 무역 분쟁을 일으킨 당사자 아니던가?